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월 23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날씨는 비교적 포근하겠고 연휴 기간에 종종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이나 추워지는 시간대에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공항에도 해외를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이동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초대석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정권의 몰락과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배신한 중앙정보부장,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한 중앙정보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원작이 되는 기획기사를 취재 보도했던 가천대의 김충식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첫 소식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도 설 연휴고 중국도 춘제입니다. 국민의 대이동이 펼쳐지고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 것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역학조사관을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해 교민의 보호 활동과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격리 상태로 검사를 받은 이들은 21명.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 1명은 인천의료원에 계속 격리 치료 중인데 약간의 열외엔 안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 1명을 베이징에 있는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해 교민 보호와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시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많은 호흡기 감염병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첫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검사 시스템을 전국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던 검사를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디서나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 초까지는 주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감염증 환자가 의심되면 곧바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759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물갈이가 있을 거라는 예상대로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주요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부장급 이하 검사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켜 공중분해는 피했습니다. 먼저 박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부임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우선 청와대 선거 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2, 3차장 등 4명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정현 서부지검 차장이 전보됐고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이 신규 임명으로 2차장 검사를 맡게 됐습니다. 조국 일가 공소유지와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지휘할 3차장 자리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대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 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앞서 교체가 우려됐던 청와대 선거 개입과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 담당 부장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구용곤 반부패 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 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인사로 주요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며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 내 성폭력을 내부 고발했던 서지현 부부장 검사를 양성평등 전담으로 발탁하는 등 감찰과 개혁 보직의 여성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개 비판으로 중용 가능성이 거론됐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선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수사 방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검찰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현안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핵심 간부들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이 묶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지난 검사장급 인사 때와 달리 대검찰청에 두세 차례 인사안을 보내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앞서 대검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안 사건을 지휘하거나 자신을 보좌하는 데 필수적인 간부들이라도 반드시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전날 건네진 최종 인사안에도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윤 총장은 이번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로 꼽히는 핵심 참모들은 사실상 모조리 교체됐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지휘 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에서는 임현 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일선 검찰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한 반부패 강력부에서도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어미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습니다. 중앙지검 등 일선 수사팀은 유임됐지만 대검 지휘 라인을 포함한 수사 책임자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기존 수사 동력은 꺾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가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거라며 비판글을 올린 정의도 감찰 이과장도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현안 사건 수사와 공판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는 원칙대로 이어간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교체된 참모진과 어떤 호흡을 보이냐가 앞으로 수사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기소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간 간부 인사 발표가 나기 직전 검찰은 그동안 출석을 미뤄왔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최 비서관의 공범 정황이 기재됐습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을 뛰어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전날부터 이 지검장에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아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지검장과 총장에게 보고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차장이 전결해 기소하는 것이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비서관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 설전도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직접 입장까지 발표하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검찰이 조작 수사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참고인 신분이라 이미 제출한 서면 진술로도 조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나 불렀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지휘로 이뤄진 최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 이전 입장 외엔 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서면서 설 연휴 이후 진행 중인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기소 경위와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재까지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소환 조사 후에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팀이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논란 얘기를 김광선 변호사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인사가 한 번 있으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나 했더니 인사가 거푸 있으면서 계속 더 어려워지고 또 다른 문제까지 또 끼어들었습니다. 자, 이 인사를 두고 이미 어떤 언론에서는 손발이 묶였다라는 보도 좀 전에 나갔습니다만 유폐당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다. 어차피 조직을 개편하는 마당에 대규모 인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 했다. 평가하시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이게 청와대는 이제 법무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이번 인사의 특성을 한번 보면 일단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 이런 특수통들이 상당히 많이 인사 교체가 됐다. 이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좌천됐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의 라인들이 되게 어떻게 포진되어 있냐면 대검에서 이제 중간급 간부들이 있어요. 과장. 그러면 대검에서 이제 대검의 총장이 있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장급들이 있는데 중간급 간부들이 이제 다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이 이제 수사 실무를 가장 지휘하는 게 차장 라인이거든요. 1, 2, 3, 4차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인데 이제 전부 다 교체가 되면서 이제 지방지청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라인들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고립무원에 빠졌다. 이렇게 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는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특수통 위주의 검사들, 윤석열 총장과 측근대 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정상화가 된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법안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제 개편안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공판부와 형사부에서 이전에 일했던 검사들, 특히 대한변협에서 우수 검사로 뽑혔던 검사들을 이제 대거 중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균형 있는 인사고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그런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도자를 통해서 법무부는 밝히고 있는 거죠. 대개 이제 청와대 또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대개 한 3가지로 보면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청와대 이제 하명 수사와 관련된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둘 다 차장, 부장 다 바뀌어 버렸고, 나머지 2개는 차장은 바뀌고 부장은 이제 나름대로 유임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핵심들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검찰총장이 뭔가 이렇게 의견을 구하려면 옆에 연구관이나 기획관들이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처음에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대검의 어떤 중간급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좀 남겨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근데 결국 보면 법무부 최종안을 보면 거기에 일부,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울산시장 선거와 개입,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혹 이 부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부장만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형사 6부에서 했는데 6부장은 유임을 시켰는데 이제 대부분이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는 이 최종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어떤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이미 기소가 다 마무리됐으니까. 됐죠. 그래서 그 수사를 담당했던 고형근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대구지검으로 갔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제일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게 바로 하명 수사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수사 실무팀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수사 실무팀은 남아 있는데 그 위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이제 차장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차장이나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수사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소를 한다랄지 압수수색을 한다랄지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차장이나 지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사 방향이 좀 틀려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오늘 벌어진 일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지검장은 나름대로 의견을 갖다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 밑에 실무자들은 그걸 건너뛰고서 이제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아가지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이건 감찰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결재를 받을 때 차장 전결이 대부분이야. 부장 아니면 차장 전결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검사장이나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차장이 그냥 결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보고 라인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것을 이 상태는 기소할 수 없다. 최강욱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를 한번 해라라는 취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경호 3차장이랄지 밑에 수사팀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더구나 소환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죠. 근데 아마 그 이유 자체는 아마 오늘 인사이동이 나면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인사이동 가버리면 이건 기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동 나기 전에 이걸 어떻게든 기소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결국 어제 저녁에 뭐 이성윤 지검장이 그냥 퇴근했잖아요. 결재를 않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한테 이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소를 했다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기소를 했는데 이건 약간 타이밍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검찰의 중간급 인사이동이 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신속하게 기소를 한 거예요. 만약 인사이동이 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인사에 대한 보복이다. 도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바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수사를 계속 끌고 나갈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면 그 사람들이 기소하고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가게 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인사 이동이 있으면 사건을 놓고 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측근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 이게 사실은 법무부나 청와대가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냥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건을 했기 때문에 좌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수사한 걸 나는 기어코 마무리하겠다.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을 지휘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고 자기는 검찰총장을 상대하면 되는데 이렇게 개별 수사건에 대해서 불러서 물어보고 감찰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검찰이나 법무부가 지금 약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청와대 관련 수사하면서 굉장히 불협화음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윤석열 총장이 사실 이제 장관이나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뭔가 지휘하고 감찰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은 이건 이제 감찰의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무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에 거의 이제 검찰 개혁이랄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인사가 결국은
상당히 마무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이제 더 이상 본인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울 거고 또 법무부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뭐 견제할 필요성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고 한 명 수사가 마무리되면 현안이 거의 없거든요. 더군다나 특수부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축소나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어떻게 뭐 수사할 여력 그런 게 좀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공수처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힘이 상당히 빠지면서 윤석열 총장의 힘도 상당히 빠지고 윤석열 총장이 독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한 번쯤은 검찰이 당하기도 하다가 한 번쯤은 이제 검찰이 또 힘을 얻어가지고 뭐 권력 실세할 때 좀 대들기도 하다가 오락가락하는데 이번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설치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한테 권한을 상당히 넘겨주는 마당이어서 다음번에 검찰이 또 어떤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검찰이 이제 뭐 예전처럼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일단 제도나 시스템으로 일단 딱 그렇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권한이 다 경찰로 가버렸고 또 공수처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마련을 상당히 해놨기 때문에 검찰 자체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뭐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 법무부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 보면 결국 법무부에서 통제를 하면 정권 그 검찰의 권력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오히려 유하는 그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바라기로는 뭔가 좀 빨리 안정이 되어서 또 한 가지 또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검찰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첨단 뭐 수사나 아니면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나 특수통의 수사들이 경찰이 지금 넘겨받아서 바로바로 찰찰 할 수 있나 준비는 돼 있는가 이런 논의들은 지금 하나도 진전을 못한 채로 검찰만 갖고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보수 야권에서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진용을 갖추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에,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은 경남 양산을에 출마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거취를 둘러싸고 확답을 내놓지 않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동 상임선거 대책위원장 자리도 수락해 이해찬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대결 가능성에 대해선 신사적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경기 김포갑이 지역구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구심 끝에 경남 양산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전체 39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25명이지만 민주당 의원은 10석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기 위해선 PK 지역 선전이 필수 조건입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김포 주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뒤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해찬 대표 또 양정철 원장님 등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이 오셨고 또 어려운 PK 상황을 예면하기 어려워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얼마 전 민주당 정당정책 연설자로 나섰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등판 가능성과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강원 출마 역시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해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김태우 군의 어머니 이소연 씨를 12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간판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대선 주자 후보군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역구 세습 논란이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당의 요구에 결국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차례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여부도 고심하며 혹시 모를 악재를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저도 이제 혼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지난 11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 내부 비판까지 나오자 여론을 살피던 민주당이 문 씨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당의 우려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의장님과 당사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문 씨는 결국 이 또한 숙명이라며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의정부갑 출마를 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음 고민은 최근 복당한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정 전 의원은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향해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비판하며 금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장에서는 지도부와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강서갑 출마가 유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소송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당을 떠나 정계 은퇴까지 한 전력은 지도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예비후보 자격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정리하고 당에 누를 덜 끼치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출마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향해 아예 공개적으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원내 일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만에 하나 위험 요인도 경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안팎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인사들을 공천위원으로 앉히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벌써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명단까지 퍼지면서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때를 벗기겠다. 한국당은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하 씨를 영입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 임원의 이미지 코치인 허 씨는 현재의 한국당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여와야 양날개가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미지 변신이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대의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전략이라고 하는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신 것을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실천력도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당에 특히 부족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당내 인적 쇄신에도 불을 당겼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한국당 해체를 주장해온 김세연 의원에게 칼자루를 쥐어줬고 당 내부를 잘 알고 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오직 애국심과 양심 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외부 인사들 역시 공천 업무와 관련해선 당대표도 손을 떼라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무감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명단이 정치권에 돌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쇄신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물러설 수 없는 주도권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혁신도 좋고 쇄신도 좋고 통합도 좋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져버리면 말짱 헛일이 되는 거니까요. 한국당은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이제 현역 30% 컷오프에 50% 물갈이 선언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다만 친박, TK 지역으로 대변되는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연아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상황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하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 육군전역 심사위원회가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게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하사는요, 전역 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해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변하사는요, 군 인권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황을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임관한 변하사는요, 육군 결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전역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아로서 자기는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또 내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신체마저 그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이런 요청을 한 건데 과연 우리가 군에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여군으로 바로 옮겨주는 그런 준비는 돼 있을 리가 없고 아무튼 찬반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창군 이후에요. 그 현역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최초 사례이고 또 현역 성전환자 그 장병 관련 규정이 없어서 논쟁이 더욱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건데요. 인터넷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좀 찬반 논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육군 강제 전역 결정 찬성 측에서는요, 군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성소수자 그 존재 자체를 우려하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적 존재로 인식을 한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군 내부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린 성급한 결정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육군 강제 전역 결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함께 근무할 다른 군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선택권과 인권도 있지만요, 변하사가 이제 여군으로 만약에 생활을 할 경우에 다른 여군 등 이 동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좀 단번에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군요. 네,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역 결정을 내린 쪽은 도대체 어떤 규정이 있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반대 근거로 드는가, 이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방부 육군 측에 좀 보면요, 군 인사법이 근거로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군 인사법에는요, 전역 결정을 내릴 때 근거가 되는 심신장애 등급표가 있습니다. 이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11급까지 분류를 하는 건데요. 육군은 변하사가 이 가운데서 3급, 이 성기를 제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급 판정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육군본부는 변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적 신체 훼손으로 판단을 하고 이로 인한 신체 부위 손상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취재를 해봤는데 이제 심신장애에서 1급에서 3급 정도의 판정이 나올 경우는 전역 결정이 나오고요, 4급에서 5급 정도의 경우에는 보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했습니다. 또 육군 측은 또 절차상으로 봐도 등급 판정 후에 의무조사와 의무심사 그리고 전역심사위까지 거쳐 내린 결정이라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의적인 신체 훼손, 심신장애, 근데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트랜스젠더들한테 적용이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좀 뭔가 옳지 않은 적용같이 이제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권단체라든가 이 당사자의 이제 반론이 어떤 건지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변호사 측은요, 이 육군 전역 강제 결정이 일종의 그 성별 변경에 따른 성차별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환자 복무 관련 현행 법령과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데 그 육군이 성전환을 무조건 심신장애로 판단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이 심신장애의 판단을 근거로 이 변호사가 근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전역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도요, 이 차별을 우려해서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좀 연기하라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현역 복무 중에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는 점 현재까지, 그리고 또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로 판단한 결정이 그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를 한 겁니다. 현재 변호사 측은요, 육군 본부를 상대로 해서 이 전역 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사소송을 청구하고 뭐 행정소송까지는 뭐 검토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오늘 오후에 또 한 변호사 단체에서 사실상 인권유린이다, 뭐 강제 전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언어 장애가 있으면 몇 급 심신장애, 또 고혈압이 있으면 몇 급 심신장애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제거 수술은 다쳤을 때를 이제 상정해서 3급 심신장애 아마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법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기는 분명한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하신 거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법, 현행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인권위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정조사를 나갈 때도 현행법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를 좀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는 19개 국가에서 성전환자에게 그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있고요. 뭐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에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자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허용입니다. 또 미 국방부에서도 현재 복무 중인 성전환 장병이 한 뭐 8,900여 명이다라고 밝혔는데, 국내는 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성전환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뭐 아예 규정이 없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좀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공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이니까 다양한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국방의 의무를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일찍 귀성길에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고향 가는 길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고속도로부터 기차역과 터미널까지 귀성객들의 표정을 김지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고향 가는 열차에 오르는 귀성객들의 얼굴에 설레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곱게 차려입은 외출복에 손에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 보따리가 한가득입니다.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고향길을 재촉합니다. 저희는 명절 때마다 대구로 가는 가족들이고요. 일단 세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같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보낼 것입니다. 고속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몰리는 터미널도 북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생각에 마음은 이미 고향집 앞마당에 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가족 봐서 너무 설레고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제는 가족 대접이 낯설지 않은 반려견도 고향길에 한몫 차지합니다. 집에서도 얘네들 잘 지내냐, 언제쯤 내려오냐 자꾸 물어보니까 같이 그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삐야 도담아, 집에 가니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바쁜 자녀들을 생각해 역귀성에 나선 부모님들도 눈에 띕니다. 서울에 애들이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가족이 내려오려면 대가족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저희 두 부부만 엄마 아버지만 올라오면 편하기 때문에 지게 이렇게 많이 지고 왔습니다. 지금 음식도 많이 해가지고. 고속도로는 때이른 시간부터 귀성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서울요금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담양 가는 길이고요. 한 아이가 있어서 한 6시, 7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골 가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고된 고향길이지만 귀성객들의 얼굴에는 피곤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여자씨름의 매력이요? 무궁무진하죠. 자, 밧다리 좀 돌아가면서 세우고 좋아. 다시. 하나, 둘, 셋, 넷, 서고,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서고, 넷.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훈련 중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대회 앞두고 계세요? 지금 설날 장사 씨름대회가 곧 있으면 있어서 지금 훈련 중이에요. 설하면 씨름이고 또 씨름하면 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 데리고 훈련해 보시면 어때요? 저 아침 많이 먹고 왔는데. 얼른 준비하고 오세요. 네, 얼른 옷 입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삿바까지 메고 오셨네. 네. 이제 삿바도 메셨으니까 제가 이제 씨름 기술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근데 선수님 주특기는 뭐예요? 저는 뭐 앞무릎치기, 뭐 오금 당기기, 뒤집기 이런 게 주특기인데 이런 건 좀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서.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요? 네. 먼저 무릎치기. 앞무릎치기? 네. 네. 그래서 자, 여기서 허리를 숙이고 네. 그러면은 제 오른발이 보이죠? 네. 오른발에다가 이 오른손을 놓고 대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니, 치지 말고 대는 치는 거예요. 저도 쳐요. 이쪽 대고 발이. 제가 빠지는 오른발 빠지고 다리 삿바 당겨 보세요. 다리 왼손 당겨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이겼다. 이게 앞무릎치기. 네. 제가 뭐 삼보, 리듬 체조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네. 잘하는 걸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뭐 씨름 한 판 해보실래요? 네. 네. 저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 차렷, 경례. 자, 여기 무릎 꿇고. 시작. 자유형 꿈꾸는 줄 알았어. 그렇죠? 네, 제대로 갔어. 갑자기 조심하세요. 저 이기신 뭐 해주실 거예요? 좋아요. 이기면 휴가. 휴가 들고 한 판. 콜. 콜. 국장님한테 물어봐요. 국장님 콜. 콜 오케이. 콜 오케이. 자, 다리 삿바 잡아. 시작. 앞다리치기. 앞다리치기. 그렇지. 넘겨. 끝까지. 차량 근데 이거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 장사 씨름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하고 계셨잖아요. 대회에서 혹시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는 항상 다 똑같죠. 장사하고 싶죠. 장사가 1등. 네. 장사 천하장사 매화값은 천하장사를 못해도 매화장사는 하고 싶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주장이시니까 그러면 그 화성시청에 우리 팀의 그 대회를 앞둔 전략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전략 노출 아닙니까? 그죠. 전략. 네, 전략 노출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훈련하고 계세요?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몸 관리,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지금 편하게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세 분이 체급이 다르신 거죠? 아니요. 두 분이 같으시고 네. 한 분이 다르신 건데 체급이 어떻게 다른가요? 매화급, 국화급? 네, 저희는 남자와 다르게 이제 꽃 이름으로 하는데 제일 낮은 급이 60kg, 저랑 이 김시우 선수는 60kg 매화급이고 이제 그 한 체급 위인 70kg 국화급의 이제 김주현 선수,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80kg 무궁화급 이렇게 세 체급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요즘 남자 씨름이 부흥기를 맞았잖아요.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여자 씨름만의 매력이 있다면 한번 꼽아 주실까요? 아기자기함? 남자들은 약간 좀 큰 웅장함이라고 하면은 여자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남자 씨름과는 다른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람들은 좀 편견을 가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은 딱히 없는데 편견이라는 거는 씨름 선수는 많이 먹는다 뭐 이런. 많이 먹나요? 네, 근데 좀 많이 먹긴 해요. 얼마나 많이 드세요? 그때 소고기집 가서 저희가 100만 원 정도? 몇 명이서? 이렇게 감독님까지 7명 이렇게 해서. 감독님보다 많이 드세요? 네. 감독님이 입이 짧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많이 우리가 먹는 많이 것 먹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입이 짧아서.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씨름 이제 뭐 프로나 취미나 이렇게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진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모래에서 하는 운동이 또 씨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또 제2의 심장, 발을 밟고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걸으면은 진짜 건강해지고 중심도 좋아지고 하체도 좋아지고. 저도 오늘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했던 운동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주연 선수님의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요? 아직 씨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노력해서 국화장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설 장사 씨름 대회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할 겁니다. 정말요? 네. 오늘 이렇게 배워보고 씨름의 매력을 느꼈는데 오늘부터 화성시청의 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하시는 거 꼭 볼게요. 이번 설 장사 씨름 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레이트도 치시는군요. 그런데 그럼 휴가 가는 겁니까?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요. 예.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며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봉걸, 이준희, 이만기, 강호동 이렇게 대중적인 씨름 스타들이 있었는데 그 계보가 끝난 다음부터는 좀 하락세였는데 요새 다시 또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팽팽한 어떤 힘의 균형과 대칭, 머리 싸움과 또 기술 싸움이 대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 정말 100배 재밌어지는 건데 여자 씨름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예. 제가 재밌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제성으로 요즘 반짝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요. 씨름에 진정한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또 이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자 씨름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씨름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네. 예, 대단한 겁니다. 그냥 확 한류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 광화문이나 부산 서면 광장에 모래판을 만들고 거기서 한번 대회를 치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아무튼 씨름의 또 여자 씨름의 멋진 미래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민낯을 파헤친 동명 기사가 사실 원작입니다. 원작자 가천대 김충식 부총장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게 기획 기사로 남산 중앙정보부 부장들을 쭉 그리셨고 그게 나중에 또 두꺼운 책이 돼서 나왔고 다시 영화가 이제 됐습니다.
요새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남산을 보시거나 남산의 부장들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감회가 어떠십니까? 예, 그 남산 1호 터널 앞에 예. 그 영화 광고가 있어서 굉장히 오.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그 1호 터널 옆에서 그 취조실에서 제가 한번 3박 4일 동안 당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직접 들어갔다 나오셨으니까. 예. 예. 근데 원작자하고 또 이 영화 제작자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 뭐 상의하다 보면 원작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이걸 꼭 해달라 당부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그 영화적 상상이 있어서 예. 다큐 기자로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영화의 세계가 예.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몸이 건조한 예. 기사를 썼을 뿐인데 예, 거기에 영화적 상상을 가미하고 또 그 인사이트를 넣어가지고 찍어서 지금 하루에 25만씩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지 모르지만 다 가명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하면 김규평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박통으로만 네, 표현돼서 나온 것 그것은 같습니다. 아마 영화사나 감독 측에서 예. 1차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사자의 명예훼손 등을 아마 고려해서 혹시라도 무슨 가처분이 있으면 예. 또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했던 거고 또 한 예. 가지는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면의 세계를 그렸기 때문에 예. 그 사자라든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감독이 실명으로 헤아려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곽 실장이 또 땡크를 돌린 모양입니다.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 욕도 나오는군요. 예. 근데 영화의 시작은 이제 김형욱에서 시작을 합니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극 중에서는 뭐 박용각 이렇게 돼 있던데요. 예. 4대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날 뭐 배신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음을 바꿨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쫓겼고 그러다가 잡혀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더라고요. 실제로 어디까지 취재가 되고 어디까지가 밝혀진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영화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경탄했던 것은 기자인 제 입장에서는 79년 10월 초의 김형욱 실종 사건 이후에 불과 20여일 만에 박 대통령이 시해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록상으로는 느끼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차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속 일들이 쫓겨서 진행이 됐고 또 뭐 12.12다 뭐 5.18이다 이렇게 되는 새로운 사건들에 쫓겼는데 지금 보니까 감독은 기자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상의 세계를 갖고 있어서 이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영화를 찍었는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큐의 맹점을 감독은 또 다른 측면에서 커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캐릭터 그대로 아주 폭발력 있게 자기의 전임자인 이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우리는 실종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알고서 마음에서 김재규 정보부장은 그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들한테 나는 그거 모른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고 끝까지 무덤까지 끌고 갔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이 중앙정보부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그 작전을 수행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9년 10월에 그러한 그 암살을 저질렀는데 그 자체가 우선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까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72년에 김대중 납치 때도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근데 파리에서 살해한다는 계획이 섰더라도 미국에서 끌어오는 유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김형욱을 그리고 현지에서 어떤 길을 고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79년 10월에 완수하고 2005년에 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발표할 때까지 통째로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김경재 씨가 김형욱 회고록을 썼는데 그분도 매년 그 비밀에서 해제되는 CIA 기록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미국 국무성 기록을.
그런데 거기에도 전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CIA나 국무성도 전혀 그 실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범죄를 25년 동안 그 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 김재규의 그럼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만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들켜가지고 그 주체가 KCIA죠. 그 중앙정부가 그랬는데, 근데 김영욱 때는 정말 깜짝같이 완전 범죄를 한 거죠. 김재규로 이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박 대통령한테 총을 겨누고 이제 결국 저격을 한 건데, 뭐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 이제 사건에서 이제 평가는 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물로 보십니까? 정의감과 그 프라이드가 강한 뭐 사나이 기질이 강했던 사람인데 김영욱 그 암살 사건하고 관계가 깊어요. 왜냐하면 우선 김재규로서는 당시에 10월 초에 그 행위가 거의 퍼펙트한 임무 완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큰 짐을 덜었다. 나는 이제 미국 문제, 김영욱의 청문회 문제, 그리고 뭐 최태민 문제, 그리고 국내적으로 뭐 김영삼 총재 제명 문제 등등이 걸려 있는데 바깥의 큰 문제 중에서 가장 난해한 김영욱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는 우쭐함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하원에서 뭐 증언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면 더 크니까. 회고록도 이제 끊어질 것이다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 점을 대통령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김재규의 관점에서는 좀 더 소국적이 아니라 대국적인 정치가 벌어지기를 민심 쇄신책이 벌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그와는 역방향으로 오히려 그 차지철 편을 들고 또 무슨 그 계엄령이라든가 발포명령을 내가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뭐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그때 육군본부로 가서 헤매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고 중앙정보부로 다시 가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휘두르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찬가지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가 먹다 이렇게 또 하나 준 과자를 독약이 든 줄 알고 슬그머니 그 의자 밑에다 버렸다고 하는 진술이 본인 입에서 나와요. 차 안에 둘이 같이 도망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승화 총장도 그 언급결에 생긴 거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동조할 의사가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김재규를 경계했고 또 하나는 18년 동안 쌓아올린 그 군 내부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하루아침에 시해범한테 이렇게 쏠려서 돌아오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뭐 2, 3일은 걸렸을지 모르지만 결국 김재규의 운명은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장성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재규가 자기가 혁명을 위해서 뭔가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갈수록 강해지는 겁니까? 재판 과정에서 민주회복의 투사였다고 본인이 강변하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에 100%는 아니고요. 한 30% 정도는 유혈 사태라든가 차지철 발상으로 노세한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어떤 악몽 같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은 상정을 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서 남산의 부장들 사실은 권력의 최고 핵심이자 실세인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갖다 취재해서 써야겠다라는데 취재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밤에 늦게 침입하고 새벽 일찍 쫓아다니는 형식으로 뭐 기자의 직분을 다한 것이죠. 근데 안 만나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경우도 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밤 10시에 가서 새벽 1시에 문도 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이제 책이 또 사람들한테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이런 쪽으로 좀 읽어봐 주십시오라고 뭐 당부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책이 자동차로 치면 백미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하게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백미러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백미러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도 문제이지만 보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AI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대한 즉시 백미러에 대한 관찰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9330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검찰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0181님은 중국 우한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중국 당국은 뭘 했을까요? 통제 가능하다고 큰 소리만 치더니 점점점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5633님은요. 이거 어디 불안해서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네요. 중국 여행은 못 가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영화 남산의 부장들 관련해서도 지금 인터뷰가 막 끝났는데 유튜브에서 김미자님 남산의 부장들 영화 보러 가야겠어요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9330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배우들의 열연도 멋지겠지만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을 다루는 만큼 팩트를 충실하게 다뤘는지도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가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저에서 투혼을 발휘한 안앵커의 모습을 보고 2369님, 안기령 앵커님 당장 선수 등록하시고 대회에도 출전해도 되겠습니다. 예, 언젠가 저를 씨름 대회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13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웃음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정말 설 연휴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예, 실감납니다. 설을 몇 번 세웠냐로 나이를 따지는 것에서 그 설이란 단어가 몇 살 할 때 살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설을 쇠는 걸 과세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예전에는 인사가 과세 편안히 하셨습니까? 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사는 과세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요. 동료 설날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이